10번 요걸 합시다. 그리고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게 글도 글인데 뒤에 문제가 너무 헷갈리게 나와 있어. 문제 푸는 게 진짜 오래 걸렸거든. 일단 저는 풀리는 거. 그래서 왠지 이거는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이 문제를 뭔가 활용하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선지를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실제로 내가 읽고 푸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KTX에서 풀었는데요. 그냥 부산에서 대구 갈 때까지 계속 풀었어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대체 바꿀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선지도 그렇고. 그래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봅시다.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냥 몰라. 나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말 좀 진짜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마음에 F가 하나도 없으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봤고요. 봅시다. 자,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등을 탐구하는 심리 철학에서 물리주의 이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왜 마음을 물리로 얘기하려고 해? 맞잖아.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하려고 한대요. 하지마. 자,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모든 심적 사건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뭐야? 물리주의 이론입니다.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대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썰은 유형 동일설입니다. 유형 동일설. 자, 그래서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심적 사건은요, 그냥 뇌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그냥 똑같아 라고 보는 게 유형동일설입니다. 이 유형동일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유형을 바탕으로 보는 거야.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이 있어. 이거는 전부 이 뇌 속에서 이런 작용을 해, 이런 작용을 해, 이런 작용을 해. 그럼 뇌 속에서 이런 작용을 했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야 라고 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번개가 전기 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보통이라고 하는 심적 사건은 그냥 뇌 속에서 일어난 C섬유 발화 같은 거야. 그래서 뇌의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부딪히건 여기에 부딪히건 여기에 부딪히건 고통이 똑같다면 그거는 뭐야?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다른데 부딪혔지만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이 똑같다면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형동일설을 주장한 스마트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는 물리적 입자의 배열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입자의 배열을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즉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서로는 어떤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이것 때문에 이게 발생했어, 이게 때문에 이게 발생했어, 그냥 그거라고 보는 거야. 뭐 이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저거 어떻게 되고 인과관계, 뭐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가진다는 거야. 자, 즉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이에 대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 아까 얘기 나왔다, 그치? 우리가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 감각이라고 했잖아, 그치? 아까 전 지문에서. 자,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 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되기 때문에 전 지문에선 얘를 정당화해서 그냥 기초 믿음으로 봐야 된다. 기초 믿음으로 퉁쳐야 된다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주관적인 경험은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관에 의해서 포착되는 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설명할 건데? 라고 하는 반론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스마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는 네 생각이긴 한데 얘 생각은 뭐야? 뭐든 간에 다 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야. 맞죠? 자, 의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무엇을 물리적 실제인 자, 무엇을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서 표현할 뿐 마치 비유처럼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거를 그냥 없다 쳐주는 거야. 자, 그래서 유형동일설이 A 유형에 속하는 어떤 심적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X 유형에 속하는 내내 사건과 동일하다고 쳐요. 그러면 A는 X야. 맞죠? 자, 그러면 주장하는 것에 비해 토큰 동일설은 자, 그러니까 유형 동일설은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유형 동일설은 뭐냐면 A 유형의 심적 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내내 사건과 똑같다고. 가 끝이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내가 이렇게 발에 차여가지고 아픈 거랑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아픈 거랑 만약에 고통이 똑같아. 섬유마라가 똑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차여서 아픈 거랑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아픈 거랑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왜? 내내 사건이 똑같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데 토큰 동일설은요.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큰은 개별 사례를 가리켜요. 자, 그래서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뭘로 해야 돼? 자, 유형화하여서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대요. 자,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큰 동일설은 주장한 데이비드슨은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자,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자,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한답니다.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고 한대요. 즉,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이 심적 사건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헤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냥 네 속에 있는 고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감각만 남아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그냥 부산물일 뿐인 거야. 이게 네 기분 탓이라 이거야. 자,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까지가 뭔데? 토큰 동일설입니다. 자, 다음. 그러니까 심적 사건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위에 유형 동일설은 뭐야? 심적 사건이 어떤 뇌의 섬유 발화랑 똑같다면 이 종류랑 이 종류랑 똑같다고 보는 게 유형 동일설이라면 토큰 동일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뇌의 특정한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만 있다는 거야. 심적 사건은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한편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이론이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능주의는 뭔데?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거야. 뭐가? 심적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심적 사건이 있다고 보는 거네. 심적 사건은 이 마음속에 어떤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정의가 된다. 자,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는 뭘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기 유형 동일설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유형 동일설을 피하면서 동시에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대요. 기능주의는. 자, 그래서 퍼트너먼, 이게 자주 나온 사람이죠. 뭘 얘기했냐면요,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실험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어. 머릿속으로만 하는 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잖아. 그 왜 우리 연력학 제2법칙도 실제로 실험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한 거로 이제 사고 실험으로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주로 뭘 이제 이용했냐면 이 세상에 우리 지구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본 적 없나요? 쌍둥이 지구 실험? 너네 모의고사 안 쳤나? 아, 작년이겠구나. 자,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가지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지구에 있는 외계인을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 완전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 지구야. 자, 어떤 물리적 구성은 다른 존재를 가정합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몸의 물리적 구성은 다른 거야. 맞죠? 자,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정을 지었어.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느낄까? 쟤 고통 느끼네 라고 얘기하겠지. 맞죠? 왜냐면 우리는 그 표정을 짓는 게 고통이라면. 맞죠? 자,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그러니까 그 사람 뇌에서 일어나는 실제 반응이 인간과 다른다 하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는 거야. 사실 좋아서 그러고 있는 건데. 이해되죠? 왜냐면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사실 안에 기관은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좋을 때 그 표정을 짓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그 표정을 지어서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저건 고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C 섬유 발화, 그래서 쌍둥이 지구 외계인의 Q 섬유 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인간에게는 C 섬유 발화, 외계인한테는 Q 섬유 발화, 인공지능한테는 특정 회로 활성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말을 삭제시키면 돼, 세상에서. 난 C 섬유 발화됐어, 너 Q 섬유 발화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이런 고통이라는 말 없이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적 사건을 이 단어로 바꾸어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 그러니까 퍼트넘이 얘기했던 요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더는, 자, 여기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고 도대체. 맞지? 자, 모듈이 뭡니까? 모듈이 뭐야? 모듈의 정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듈화 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좀 다릅니다. 기계화가 아니어도 모듈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벽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이 벽의 모듈이 뭐야?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끄어져 있네. 얘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이거 벽 만들었겠지. 모듈이 뭐야? 요거 하나가 모듈인 거야. 이거 이해돼? 모듈 합쳐서 지금 이 벽을 구성했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모듈이지. 지금 요거 하나하나 모듈이죠. 맞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이제 모듈화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유형화랑 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네모면은 그 네모 안에 이렇게 뭔가 정보 처리 시스템이 있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이 정보 처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모듈화했다는 거.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듈을 뭐로 봤냐면요,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이랍니다. 하위 시스템이래, 마음이. 자, 그래서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각각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대.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답니다. 자, 포더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심적 표상이 있어. 얘를 처리해야 돼. 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볼 거야? 어떤 마음의 처리 과정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뚜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아 지금 아프니까 이 표정 지어 표정 지어 그게 마음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자, 동일설, 기능주의는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최대한 물리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번역해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봤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버트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는 C섬유 봐라 쟤는 Q섬유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고통이랑 말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번역해서 고통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고통은 서로 이게 안 통해 맞지? 근데 고통이라는 말을 C섬유 봐라 Q섬유 봐라 라고 하면은 말이 통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있다는 것과 달리 자,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 방금 나왔던 걔네들 다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거적 유물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물론의 뜻이 뭡니까? 유물론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유물론 물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물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는 당연히 있을 유자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있다고 그리고 유물을 찾아야만 근거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실증적이겠지. 맞죠? 뭐 하자? 신비 용어 다 폐기하자입니다. 나 슬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나 머릿속에서 H섬유가 발화됐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가 안 생겨? 오해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냥 세상에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들을 싹 다 소거해버리고 하면 뭔데? 서로 소통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심리 용어들 싹 다 폐기해. 그래서 걔를 뭘로 바꿔? 물리주의적 언어로 그냥 싹 다 바꿔. 라고 주장하는 게 소거적 유물론. 자, 그래서 파이어와 벤트에 따르면 나 지금 괴로워와 같은 인간의 심적 사건에 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해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의심 해본 적 없어? 그게 슬픈데 얘가 수치로 따지면 몇 만큼 슬픈지 궁금한 적 없어요? 30만큼 슬픈지 50만큼 슬픈지 80만큼 슬픈지를 알면 그거에 맞춰서 공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나 지금 슬퍼랑 괴로워라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있는 뭐 H섬유가 이만큼 불탔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그만큼이나 불탔어? 라고 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좀 대학하죠.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언어를 왜 바꾸냐고. 자, 보세요. 그 과정에서는 원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맞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해석의 과정도 필요하고 뭐도 생겨. 변질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오해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들을 싹 다 소거하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가령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지만 현대에는 소거되어서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라는 것도 어떻게 바꾸라고?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의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 망막이 이렇게 했고 내 시신경의 반응이 이렇게 되었어라고 하면 너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지금도 하는 미국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미드 중에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좀 웃긴 미드가 있거든요. 시트콤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애가 진짜 골 때리는 공대생이거든요. 그냥 무슨 말을 하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제 그거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나한테 패고 싶어요. 왜 이렇게 싸가지고 없어요? 이러면서. 자, 다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과 같은 객관적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맞죠? 주의적인 언어로 다 볼 수 있겠지. 대체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모르겠어요. 자, 심리 철학은 의식, 자아, 심신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주의적인 이론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왔대요.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식,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뭐 쭉쭉쭉쭉 남아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나도 이거 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왜냐면 3번 문제가 꽤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문 다 보고요. 문제 간단하게 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쌤이 그 변형 문제 뽑아줄 테니까 이분은 변형 문제 싹 해봅시다. 그렇죠? 9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나또 얘기했던 게 8이었어? 아무나 안 할게요. 그냥 너무 쉬워. 라이프니츠 요거 맞죠? 합리론. 자, 봅시다. 그것도 재밌죠? 이건 재밌어. 어려운데 재밌어. 봅시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서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나로 남아있다는 걸 아는 게 우리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1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는 어떻게 같다고 증명할래? 가 밑에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서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1분 전에 너는 혹시 너가 맞아요? 증명해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합리론의 대표학자인 데카르트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그래서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 나는 생각한다, 너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죠.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근대주의자 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이란 봐봐, 이성,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합니다. 1분 전에 가졌던 네 생각과 지금의 네 생각이 동일하다면 넌 동일한 인물이야 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각각 독립적인 실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그러니까 이성이랑 실체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냈답니다. 영혼을, 자,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고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존재 없이도 그 사유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그 데카르트의 몇 가지 문장들, 그 저기 중학교 독해교재에 보면 이런 것들 좀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너무 길고, 하여튼 지금 이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실제 존재하는 것과 이 사람이 사유하는 건 서로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신체와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걔를 뭐라고 이름 붙이면 돼? 영혼.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유의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의해서,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의해서 귀속되고 영혼에 의해서 존재는 지속합니다.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똑같다? 영혼이 똑같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므로 너 1분 전에 영혼 이거였어. 지금 영혼 이거야. 너 생각 똑같네.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존재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람마다 성격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1분 전의 나의 성격과 지금의 나의 성격이 똑같다고 보면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콩 때리면은 내가 때리는 거 자꾸 얘기했었지만 콩 때리면은 왜 때려가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콩 때렸는데 아이씨 하면서 때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분 전에 때렸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근데 1분 뒤에 때린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왜 때려하면서 울까? 똑같이 또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면. 맞지? 자, 그러니까 1분 전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랑 1분 뒤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랑 영혼이 똑같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똑같다고 보겠지. 그러면 뭐야? 똑같은 사람인 거야. 이해되죠? 자, 다음 경험론의 전통에 서 있는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대요. 인격의 동일성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서 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 라고 봤대요. 자,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서 뭘 고려하지 않았다? 기억이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기억을 뭘로 봤느냐?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봤습니다. 1분 전에 너 5살 때 이랬지? 1분 뒤에 너 5살 때 이랬지? 동일한 인물이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증명하는데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 기억이지.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까지 확장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존재를 증명해. 자, 그래서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왜? 과거는 지금부터 끊기지 않잖아. 맞죠? 계속 시간적으로 이어져 올 테니. 자, 1분 전에 너와 지금의 너를 이제 이어붙이게 해봤더니 연결이 돼.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야. 동일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고 하면서 왕자의 의식이 구두수성공의 신체에 이전된 경우를 상상해보라고 했답니다. 자,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구두수성공의 신체로 옮겨지더라도 그 의식이 왕자로서 행했던 행동들과 사고했던 사유의 내용들을 뭐하는 한에서 기억하는 한에서 왕자의 인격이 동일하게 간직되는 걸로 봤대요. 자, 다음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을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억의 연속성보다는 뭐로 봤냐면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봤대요. 자, 그러니까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 봤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 비슷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심적 상태랑 기억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자,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무언가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지금의 나의 성격이 만들어졌다. 그거 쳐봐봐. 자, 그러면 그거는 기억의 연속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1분 전에 나는 이걸 보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근데 1분 뒤에도 나는 이걸 보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진 건 사실은 내 5살 때 기억 때문이야. 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의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자,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의해서 흔적을 남기고 그 이후의 활동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성격대로 행동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활동들에 의해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계속 일관되게 행동할 거 아니야. 맞죠? 갑자기 변하진 않는다고 보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고 뭐 했다? 심적 사건의 연속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야. 조금. 뭐가 다른데? 연속성은 똑같은데 얘는 아니야. 기억은 아니야. 이 기억을 그 심적 상태로 바꿔야 돼. 기억은 너무 한정적이야 라고 보는 거야. 기억 잃으면 어떡할 거야, 사고 나서. 그러니까 기억은 안 돼. 이해되죠? 자, 다음 칸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없다고도 하였어요.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질성을 확언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면 이제 몸 따로 사유 따로라면 얘를 이어주는 애가 있어야 돼. 걔가 영혼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영혼의 실질성을 확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칸트 입장에서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영혼은 어디에 있어? 내부 감각의 대상이야. 실제로 볼 수 없잖아.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영혼은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에 비해서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지각되는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이 둘은 구분됩니다. 당연한 말. 자,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지각한다거나 내가 실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야. 거울에 분명히 내가 보여. 왜 보는데 난 그건 지각하는 거야. 맞지? 자, 내가 나를 지각해서 존재를 알았는데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내적 인식이야. 그러니까 내적 인식은 내가 눈으로 보는 지각이랑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을 연결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다? 칸트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객관적 속성, 실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생각하는 거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네가 존재한다 또는 너의 영혼이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서, 자,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서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생각이 틀렸다. 그러니까 영혼의 가능성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1분 전에 나는 생각한다라고 했던 1분 전에 너와 거울로 보고 있는 너가 영혼이 똑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 세상에 영혼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영혼이랑 똑같다는 건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는 건 내적 경험이고 네가 거울로 보는 건 지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거라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주관이 여러 개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선행하는 주관이 있어. 거기에서 어떤 사유가 이루어졌어. 자, 그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하에서 사유된다면 이거는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으로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행하는 주관, 1분 전에 나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었어. 거기서부터 사유된 어떤 내용이 있어요. 1분 후에 내가 그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돼. 그래서 나는 1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관이 뭔지 알아요. 왜? 온전히 전달됐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1분 전에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있던 나, 지금 주관을 가지고 있는 나 서로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인격을 마주쳤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서 후대 학자인 스트로스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며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사실 이것도 그냥
뒤에 덧붙은 이야기처럼 적혀 있긴 한데 결국은 스트로스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찬성했다는 거야. 칸트는 비판했어. 대신에 저 위에 올라가서 아까 연속성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은 동의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복수의 주관을 상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복수의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같은 나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지, 사람은. 자, 그래서 그러한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네요. 좀. 자, 봅시다. 이거 봅시다. 여기. A는 병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답니다. A를 사랑하는 B는 어렵사리 A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아내서 A를 데리고 갔대요. 그 A가 수술받기 직전 B는 A에게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고백했답니다. 눈물의 여왕이죠. 아니요? 나 이거 읽을 때 눈물의 여왕이 방해 끝났겠구나. 그때. 아니 이거 눈물의 여왕 작년이었구나. 맞죠? 아니네. 그럼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자, 지금 모두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각각 방법이 다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러자 A는 수술을 받은 후에는 본래 자신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자, A는 수술을 받은 후에 본래 자신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기억의 연속성이 인격이 동일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서 수술 거부했대요. 그래서 B의 오랜 설득 끝에 A는 수술을 받고 병을 치료하였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 했어?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자, A는 B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당당하면서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대요. 자, B는 A를 예전과 같이 여기고 사랑했답니다. 자, 그 다음 A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학습해 나가면서 과거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B를 사랑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A가 수술을 받게 되면 본래 자신이 아니게 된다고 한 것은 기억의 연속성 차원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맞나요? 맞죠? 나 수술 받으면 기억을 다 잃으면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다, 그치? 그 다음 A가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한 것은 신체의 지속 없이도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맞나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아니야? 나도 4분 기억이 안 나네. 자, 수술을 거부한 것은 신체의 지속이 없이도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수술을 거부했다고? 그러면 수술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지? 내 생각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일단 3번 선지 봅시다. A가 수술을 받은 후 과거에 대해 학습하면서 본래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한 것은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의 동일성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맞나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그 기억이 많아질수록 동일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다음 칸트의 관점에서 입각하면 A가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은 선행하는 주간에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간에 전달되지 못한 결과 맞지? 모두 잃어버리면 선행하는 주간이 연결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라이프니츠 관점에 입각하면 라이프니츠가 누구였니? 심적 상태의 연속성. 봅시다. 자, 라이프니츠 관점에 입각하면 A의 성격. 자, 잘 보세요. 이 성격이라고 하는 건 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져 온 지금의 어떤 완성된 성격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성격이 수술 전과 다름이 없었다
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 지각과 사유가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경험 과정에서 지각과 사유가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성격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수술 전에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렇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난 후에 기억을 다 잃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지각과 사유가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 거야. 뭐 때문에? 이 사람 성격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 라이프니츠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기억은 연속되지 않았지만 심적 사건은 연속됐다고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동일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라이프니츠 관점에서 보자면. 맞지? 자, 그러면 맞다고 보면 정답 2번이겠네요? 2번 맞아 근데? 2번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러면 인문 아무 빼고 다 한 거 아니야? 맞죠? 끝났네. 자, 하고 그러면 인문 문제 좀 내줄게요. 다음 번에 그러면 사회랑 과학 마무리하면 되겠다. 정리합시다. 생각보다 시험 좀 많이 나와서 독서는